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오는 4일로 잡혔습니다. 헌재는 높은 국민적 관심에 비춰 방송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장고 끝에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관련해서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는 금요일 4일이면 윤 대통령 탄핵 소추된 날로부터 111일 만이고 2월 25일 변론 기일이 마무리된 지 38일 만에 탄핵 여부가 결정되게 됐습니다. 이게 비교할 대상이 전직 대통령 두 분밖에 없으니까 좀 늦은 선고라고 봐야 될까요? 다소 좀 많은 사람들을 기다리게 했다라는 점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줘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왔던 만큼 많은 국민들도 많이 기다리고 어느 정도 지쳐있는 심리적인 상태에서 선고기를 통지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최악의 경우를 막았다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18일이 지나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너무 많은 변수와 또 지체된 판결이 나올까 봐 걱정하셨던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4.18 전에 이제 8인 체제에서 선고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졸속 재판 논란이 지속적으로 초반에 계속적으로 제기돼 왔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너무나 신속한 나머지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논란을 또다시 제기하기에는 최장 시간 수기를 거친 판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헌법재판소가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예. 특히 원리 원칙대로 보통 선고일 2, 3일 전에 통지를 했는데 3일 전에 통지를 한 만큼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에서도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정당성 그리고 숙고할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세심이 깊은 고민 끝에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고 보입니다. 네, 철통 같은 보안 속에서 최장 평의 기간이 이어졌는데 선고일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재판관들이 어느 정도 결론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도 도출하지 못하고 또다시 불발돼서 변론을 재개하거나 선고 기일이 연기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4월 4일에 선고에 이를 정도로 이 평의가 성숙했다라고 표현을 쓸 수 있고요. 다소 불일치 않은 일부 의견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4월 4일까지 마침표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선고기일까지 오늘 평의 절차에서 협의를 거쳤다는 점에서는 각자 개별적으로 최종 결론은 내심의 의사로 남아있을 뿐 그동안의 주요 쟁점이나 의견이 불일치되거나 재판관들이 회의를 거칠 모든 절차는 대부분 거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서로 토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재판관이 어떤 의견을 낼지는 어느 정도 가름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선고기일까지 지정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 당일에는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다 볼 수가 있잖아요. 현장 상황을. 그러면 주문을 낭독하는 상황 또 효력은 어떻게 발생하는지 과정을 한번 짚어주세요. 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 평의 절차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이 변론 과정이라든가 선고 과정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공개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생중계 여부는 재판관들의 허가 사항인데 워낙 국민적인 관심사가 높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중계 결정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헌법재판소와 관련한 심판 규칙들이나 내부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는 원칙적으로 이제 주문과 결정 요지를 선고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규정되어 있고 과거의 관례에 비춰 봤을 때 일단 주문의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주문이라고 이야기하는 대통령을 파면한다 또는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최종적인 결론을 이제 차후에 마지막 말미에 선고하는 과정들을 거치기도 했었는데요. 반면에 우리가 한덕수 총리 사건을 보지만 주문을 먼저 낭독하고 관련된 이유, 거기에 법정 의견과 소수 의견을 개별적으로 담당 재판관들이 설시하는 과정들을 또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예. 결국은 주문을 앞에 하느냐 뒤에 하느냐도 결론적으로는 재판관 평의 절차에서 이것을 정한다, 재량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요. 예. 통상적으로 이렇게 중대한 사건 같은 경우는 선고 주문을 처음에 말하다 보면은 끝까지 듣지 않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내부 인원들이나 밖의 인원들이 소요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마지막 말미에 주문을 선고하지 않을까 예상하는 바이지만 이 역시도 재판관들이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확정된 일정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로 이제 주심 재판관이 이 주된 어떤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느냐 재판장이 하느냐
이것도 이제 재량적으로 선고하는 것인데 예. 이 관련해서는 워낙에 중대한 사건이고 관련된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적인 관심사가 지대한 만큼 재판장의 주요 부분에 대한 결정 요지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예. 다만 소수 의견이 있거나 별개 의견이 각각 재판관 별로 있다라고 한다면 각자의 재판관들이 이유를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주문 선고 시간도 확인하게 되고 이 시간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 결정에 따라서 대통령 직에 복귀하거나 대통령 직에서 파면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도 주문 선고 당시 확인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예. 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탄핵 소추 사유가 3가지였는데 한 25분 정도가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 사유가 11개였는데 21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유가 얼마나 되느냐랑 선고 시간이 비례하는 것 같진 않은데 오는 4일 선고 시간은 좀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전체 결정문은 따로 있고요.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89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결정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89페이지보다 더 길게 더 자세하게 판단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데 다만 구두로 설명하는 주문과 이 주문의 요지를 낭독하기 때문에 결정문 전체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일부의 핵심 요지만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100페이지를 다 들으려면 2~3시간이 걸쳐도 다 읽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중요 요지만 발췌해서 결정문을 낭독한다는 입장에서는 한 그 기존의 30분 전후 관계로 했다라는 그 시간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요. 왜냐하면 30분을 넘어가면 생중계의 집중력과 이런 것들이 좀 흐트러지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또 결론을 빨리 알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기 때문에 11시부터 시작해서 11시 반경에 이르면 최종적인 결론은 어느 정도 유치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사안의 중요성 등등의 이유로 주문을 마지막에 할 가능성도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일각에서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 맞나 봐주세요. 재판장이 이유 요지를 먼저 설명하는지 아니면 주문을 먼저 읽는지를 보면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그 과거에 그런 관례가 있었고 관련된 규칙에도 일부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 의견이 엇갈리면 주문을 먼저 읽고 관련된 의견에 대해서 다수 의견, 소수 의견 순서대로 이제 설명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전원일치, 그러니까 8인이 이제 예를 들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릴 때는 주문을 마지막에 선고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이 찬성과 반대, 인용과 기각이 엇갈리는 상황에서는 주문 먼저 나갈 수 있다. 이런 이제 관측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예.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사건도 5대2대1이었는데 주문 먼저 선고하고 관련된 이유를 순서대로 낭독했던 과거의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역시도 중요한 판단이 지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 전원일치로 이제 인용을 이제 판단을 하고 일부 보충 의견만 있었는데 이때도 그런 관례에 따라서 주문은 가장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판결의 이유 먼저 설시를 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주문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결론도 유추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예, 예상보다 이 선고가 계속 지체가 되면서 재판관 사이에 법리를 두고 부딪히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만약에 의견이 갈릴 경우 소수 의견이 좀 담기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소수 의견이 담기게 된다면 이것도 최초인 거잖아요. 소수 의견이 존재하면 소수 의견을 담아야 합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면서 소수 의견도 별도의 의견으로 개진해야 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의무화했기 때문에 만약에 소수 의견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의 기준, 이유들을 설시해야 되는 것은 의무사항이라는 점에선 헌정사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전원일치가 아닌 소수 의견이 나올 것이냐, 소수 의견이 얼마나 명확하게 또는 아주 많은 인원으로 개진이 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소수 의견이라는 건 가반에 이르지 않은 숫자를 말하기 때문에 만약에 가반에 이르지 않은 숫자로 5대3이라고 했을 때에도
3명에 대한 소수 의견이 기재가 되는 거고 예. 6대2, 7대1이라도 한 명이라도 소수 의견이 있으면 그 소수 의견에 대해서 이 탄핵 심판에 대해서 왜 법정 의견인 다수 의견과 내가 다른 판단을 하는지에 대한 그 사실관계 판단, 법리 판단, 의견 관련한 헌법적인 어떤 판단도 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헌정사 최초로 결정문에 소수 의견이 나올지 아니면 소수 의견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이 소수 의견 존재만으로 국론이 또다시 분열돼서 또 찬반 양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불만이라든가 판결의 신뢰도를 이제 공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쟁점하면 크게 5가지로 많이들 분류를 하는데 재판관들이 인용, 기각, 각하를 결정하는 그 판단 기준은 뭘까요? 이 쟁점에 대해서? 일단 각하라는 것은 절차적인 위법이 지대한가에 대한 쟁점이고요. 결국은 이제 소재기의 적법 여하입니다. 적법성 요건을 최초에 처음 부분에 이제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의 만약에 적법 절차에 대한 주장은 가장 강력한 것은 탄핵 소추 사유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내란죄와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탄핵 소추 사유를 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의결 절차 없이 의미로 이것을 철회하는 것은 이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거나 국회의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예. 그렇기 때문에 소추 절차 자체가 부적법해서 각하해야 된다라는 주장일 것입니다. 그 네. 주장이 일견 다수 의견으로 인용이 될 수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의견에 동조한다고 한다면 각하 결정이 나고 각하 결정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적시돼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예. 한마디로 적법 요건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과거의 규정, 판례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판단을 하게 될 수 있고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변론길에 처음부터 피청구인 대리인들이 이 주장을 굉장히 강력하게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들이 우리가 평의 절차를 통해서 이것은 판단했다라고 이야기를 나온 만큼 이 각하에 대한 적법 요건이 다수 의견이나 전원일치 의견을 나오기는 쉽사리 예상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결국은 실체적인 쟁점으로 넘어가서 탄핵 사유로 볼 만하냐,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했는가 그 부분이 이제 실질적인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이 우리나라에 몇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과거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기준을 설시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예. 결국은 관련된 사실관계를 인정을 하느냐, 위법과 위헌의 중대성을 인정하느냐는 재판관들의 어떤 자유심증주의에 따른 판단의 결과이지만 우리 헌법재판소 과거의 판례에 비춰보면 대통령을 파면하게 되면 우리 국가적 손실이 굉장히 지대하고 국정 공백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지대해지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탄핵에 이를 정도로의 중대성이라는 것은 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만큼 큰 어떤 헌정 질서의 위무를 중대하게 위반을 했고 이 헌법소의 이익에 굉장히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해서 파면하더라도 공적으로 얻는 이익이 지대했을 경우에 파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결국은 두 가지 관점, 헌법소의 관점과 국민 신임을 배반했는가, 그래서 그것을 박탈할 만한가 이 두 가지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어서요. 다소 추상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8명의 의견이 일치하거나 6명의 의견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다라는 의견이 나와야 이제 인용 판결이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기각적으로 가는 일반적인 기준만을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재판관 정원이 9명인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8명만으로 선고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 오랫동안 평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재판관들 사이에서 좀 이견이 큰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뭐 다양한 의견이 분명히 개진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의견에 대한 대표자로 3대 있던 헌법재판관인 만큼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숙고하고 판단하려는 노력들은 당연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사건에서도 5대2대1로 의견이 갈렸던 것이고 예. 마찬가지로 방통위원장 사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다만 우리 헌법 질서에서 굉장히 중대한 어떤 기준을 설정하는 문제에서는 일반적인 법을 공부하고 법 상식과 관련된 어떤 법률적인 조항이나 기준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기준을 비슷하게 세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불일치하거나 쟁점별로 조금 의견이 갈릴 가능성이 있지만 또 최종 의견이 도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거에 군사 독재 시절과는 다른 현재 민주주의가 정착된 자유민주 질서
하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또 최초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만큼 이렇게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고 여야가 활발하게 민주적인 어떤 정당 활동을 하는 와중에서 비상조치라는 대통령만 가질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이냐, 그 요건이 충족됐는가, 그 과정에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미비는 없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다소 불일치한 의견들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현재로서는 불일치하는 의견이 많으냐 적냐, 아니 또는 소수 의견이 나올 것이냐, 모두 상상과 추정의 영역입니다. 그런 만큼 이 헌재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고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만큼 저희 국민들도 섣불리 예단하거나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의 출석이 의무는 아니지만 4일 선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을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출석하기가 좀 다소 부담스러우실 입장이라고 보입니다. 예. 일단 출석하는 의미는 지금까지 변론길에 굉장히 그 성실하게 절차 참여를 하시면서 지지자들에게도 감사의 표시를 하고 예. 의견을 밝힌 만큼 상징적인 의미로 선거 과정도 청취할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지만 지금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 선거일 당일날 질서 유지와 네. 예. 이 질서 유지가 무너져서 혹여라도 한 명의 생명이라도 또는 한 분의 어떤 신체적으로 그 건강 상태가 위해가 끼칠까봐 굉장히 염려가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 4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고 이미 집회 시위 과정에서 분신하는 사고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출석했을 때 그 과열된 분위기를 잠재우기보다는 촉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점을 대통령 측에서도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아마 예. 생중계로 지켜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네. 이 역시도 대통령의 결정이죠. 예. 대통령의 결정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헌재 선고 날 사회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서 뭐 서부지법 사태도 겪었었고 만반의 준비 태세가 필요해 보이는데 경찰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경찰력이 동원할 수 있는 경찰력을 모두 동원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예.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철저하게 준비해도 한 명의 도둑을 막지 못하는 게 또 현실이라서 예. 좀 더 면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일각에서는 인터넷상으로 굉장히 가격한 발언을 하거나 협박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네. 모두 다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 한 명의 행위가 일파만파 나비 효과로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만큼 자제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인 만큼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헌재나 우리 재판관들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가지고 지켜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예. 지금 윤 대통령이 형사 재판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다음 달 이번 달 14일부터 계속 이제 진행되는 것 같은데 헌재 선고 결과가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주는 거야? 아니면 별개로 봐야 됩니까? 형사재판은 그야말로 범죄의 성립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헌재의 판례가 선례가 돼서 대통령 사건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이것은 부당하게 형사재판에 개입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예. 온당치 않아서 헌법재판소에서도 내란죄에 대한 구체적인 성립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한하거나 상당 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소추 사유에서도 내란죄가 철회됐다는 측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 유무죄 성립 여부에는 이제 영향을 미치진 못하지만 피고인의 신분이 대통령의 신분이냐 일반인 신분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피고인 입장에서는 방어권 행사나 이 어떤 의견을 밝히는데 상당 부분 영향력은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 사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면 일반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도 개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 점은 대통령 측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로 정해졌습니다. 관련해서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